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까? 네, 잘 잘 들립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0시가 되면 정확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이동건 박사님, 그 다음에 우영진 박사님, 네, 이동건 박사님은 제 동기고 우영진 박사님 오늘 처음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이제 10시가 됐습니다. 바로 저희 이제 세션을 이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일발표, 발표 첫 번째는 이제 손희진 씨가 발표를 하고, 두 번째 발표는 정시우 씨, 세 번째 발표는 최연영, 함회의 씨가 이제 준비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토론자로는 그 서울연구원의 우영진 박사님, 그리고 네, 강원대학교의 이동관 박사님이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경제인문사회연구의 전략연구부장 노용식 박사입니다. 오늘 전체 발표가 3개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이다 보니까 발표 시간은 15분 정도, 그리고 토론은 두 분이 계시니까 8분 정도 해서 각 발표당 한 32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 시간이 이제 많이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노티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5분을 이제 맞출 텐데요. 한 10분 정도에 한번 노티스를 주고, 그 다음에 한 3분 정도, 그 이후에 3분, 그리고 최종 15분 그렇게 노티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제 발표는 저희 이렇게 프로그램상 입지 특성에 따른 음식점 생존 영향 분석인데요. 이제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높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음식점업은 지역 경제에 중요한 일자리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하면서 이제 많이들 이제 하시는 그 생계형 창업과 관련이 있어서 사회적 문제와도 관련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입지 특성, 이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해서 생존 영향을 이제 분석하는 이 발표가 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손희진 씨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15분입니다. 바로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지 특성에 따른 음식점 생존 영향 분석, 해운대구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손희진이라고 합니다. 본 연구의 목차를 살펴보시면 총 4개의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범위 및 구성을 살펴보고, 수변 공간 및 입지 특성을 고려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의 차별성을 입증합니다. 그리고 분석 방법 및 변수 설정에 대한 설명과 분석 결과 해석을 진행한 뒤 마지막 결론에서는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시로 마무리되겠습니다. 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7년 세계 금융위기의 발발로 인하여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점의 무분별한 창업이 야기되었습니다. 개업 준비 기간이 보통 1년 미만인 경우가 약 81%에 달하는 것을 그 근거로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영세업자들의 창업 비용은 대부분 또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음식점의 개업 후 5년 내 생존 확률은 20.5%로 전 산업 중에 최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음식점 창폐업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서 생존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 분석에서는 영향력을 이렇게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음식점을 비롯한 상업시설의 생존에는 특히 입지라는 특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입지는 음식점의 성패를 70에서 80% 이상 결정지을 수 있으며 상업시설의 생존뿐만 아니라 해당하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식점의 존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고려한 연구의 중요성은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대두되어 온 추세입니다. 그렇게 이제 입지 특성이 고려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주택 가격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요. 음식점 및 상업시설 관련 연구에서 고려된 입지 특성도 좀 대부분이 교통 접근성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은 뒤에 이어질 선행 연구 검토 파트에서 좀 자세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입지 특성 외로 공간적 외부 효과나 지역적인 이런 입지 특성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것을 좀 수변 공간이라는 입지 특성으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수변 공간은 다음과 같은 세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산성, 관광성, 휴양성, 위락성, 개방성은 이렇게 모든 기능들이 지역 경제 부흥의 주 요인으로서 이렇게 가지는 이제 복합적인 그런 집적성과 시장성이 음식점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변 공간이라는 입지 특성을 실증 분석하고 영세업, 자영업과 외식 산업에 유의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의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연구의 범위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공간적 범위는 부산시에 위치한 해운대구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해운대구는 부산시 내에서도 특히 많은 수변 공간들을 두루 갖춘 지역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그어진 그 해안선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맨 좌측부터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우동항, 그리고 부산시 요트 경기장, 동백섬, 해운대 해수욕장, 미포항, 청사포항, 구덕포항, 송정 해수욕장 이렇게 다양하고 훌륭한 수변 공간들이 이렇게 줄지어서 연이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대구는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했고요. 시간적 범위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인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했던 이유는 2008년 금융위기랑 2020년 이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본격화된 그런 시점에 영향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시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은 해당 기간 내에 개폐업을 한 5,454개의 음식점이고 연구에서 해당되는 수변 공간의 기준은 해안선을 바탕으로 이제 해서 1km 반경 이내로 이렇게 설정을 하였는데 이 설정되었던 기준은 제출해드린 페이퍼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의 구성은 목차 때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는 선행연구 검토입니다. 우선 수변 공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변 공간은 도시 마케팅의 대표적인 전략 수단이며 도시 이미지와 활력을 상승시키고 상업시설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변 공간이라는 입지 특성을 고려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대부분 이제 주택 가격이나 주거 가치 상승의 요인 이런 식으로 포커스가 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입지 특성을 고려한 생존 분석 선행 연구에서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입지는 이제 사업체의 성패를 크게 좌우하며 장기 생존 확률을 증가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음식점의 생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판단되고요. 하지만 입지 특성을 고려한 생존 분석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지하철역, 그리고 버스 정류장, 도로 같은 교통에 관련된 접근성에 굉장히 국한되어서 그러한 특성만을 고려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더 추가를 하여서 본 연구의 이제 차별성을 말씀드리자면, 공간적인 외부 효과나 지역적 입지 특성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고려한 생존 연속 분석 연구가 굉장히 미흡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변 공간이라는 조금 차별화된 입지 특성을 고려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고, 수변 공간의 접근성 또한 단순한 거리의 그런 정도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된 범위로 구분을 하여서 설정하였고, 음식점 업종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분화된 기준으로 구분을 해서 각 업종별로 폐업 위험률을 비교하였고, 그런 점이 제 연구의 차별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분석 개요 및 결과 파트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음식점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생존 분석을 활용하였습니다. 생존 분석이란 관찰 대상을 일정 시간 추적하여 이벤트라고 이제 정의되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 즉 생존 기간을 분석하고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찾는 연구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그런 모형은 콕스 비례 위험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인데요. 이 모형은 특별한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효과를 추정하는 준모수적 분석 방법으로, 이런 분석을 통하여 추정된 위험비는 어떤 변수든 간에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가정하면서 중도 절단 관측치라는 그런 데이터를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도 절단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콕스 비례위험 모형의 함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례위험 모형의 위험함수 HT는 T 시점까지 생존하다가 그 T 시점 이후 순간적인 사건 발생 위험률을 의미하고, ST는 T 시점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그리고 FT는 T 시점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하면서 수식은 아래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도 절단 데이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도 절단 데이터라고 하면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개업을 한 뒤에, 그리고 그 폐업을 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사건으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이는 이제 A 유형은 2009년 1월 1일 혹은 이제 그 이후에 개업을 하고 연구 종료 시점인 2019년 12월 31일 이내에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됐습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정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 변수는 각 음식점이 운영을 지속한 생존 기간이고, 독립 변수는 기존에 검토되었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업체 특성과 입지 특성으로 나누어서 선정하였습니다. 업체 특성은 업종 유형, 점포 면적,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 주차장 보유 유무이며, 입지 특성은 설정된 수변 공간의 접근성, 토지 이용 특성, 지하철역과의 거리, 그리고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눈 도로와의 거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수인 수변 공간 접근성은 음식점이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하였는지의 여부와 1km 이내에 입지하였는지 여부를 보았습니다. 이는 동일한 수변 공간 내에서도 조금 거리별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세밀한 영향을 따져보기 위함이었고, 500m로 나누게 된 그런 선정 기준은 도보권과 역세권 설정에 관한, 그리고 적용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콕스 모형 설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 우도비 검정을 시행하는데요. 그 우도비 통계량 값은 152.04이면서 유의 수준 0.01에서 변수를 뜻하는 그 공변량을 설정한 것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모형은 회귀 개수가 양의 부호이면서 하자드 레이시오가 1보다 클 경우에는 해당 변수가 증가할수록 폐업 위험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뜻하고요. 반대로 개수가 음의 부호이면서 하자드 레이시오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변수가 증가할수록 폐업 위험률이 낮아진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 텐데요. 한식 외 업종들은 사실 업종 간의 그런 과다 경쟁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식에 대비해서 외국식 이제 음식점, 그리고 기타 간이 음식점, 주점, 음료점 모두 폐업 위험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좀 소자본 창업 같은 그런 이제 음식점에 해당하는 기타 간이나 음료점 같은 경우, 그리고 배달 음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외국식이라든가 기타 간이 이런 경우에도 조금 그런 경기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률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 여부도 보시면은 프랜차이즈 업종이 0.59배로 폐업 위험률이 더 낮아지는데요. 이것도 이제 브랜드에 약간 영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변수는 이제 수변 공간 접근성이었는데요.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입지한 음식점이 그렇지 않은 음식점에 비해서 폐업 위험률이 0.82배로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변 공간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음식점의 생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좀 미비한 수준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인데요. 본 연구는 수변 공간 내 접근성에 미치는 음식점의 생존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습니다. 해안선 500m 이내는 수변 공간 범주 내에서도 접근성이 더욱 높은 도보 권역이고, 해당 권역은 또 높은 친수성과 보행 친화적 환경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음식점의 생존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식 대비 타 업종들이 폐업 위험률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조금 더 생존율이 높았다는 것, 이런 걸로 주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기존에 고려되지 않은 공간적 입지 특성을 수변 공간으로서 활용하여서 음식점의 생존 분석을 하였다는 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 해운대구 특화된 그런 연구 설계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이렇게 연동해서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실증 분석 결과가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수변 공간 설계의 필요성을 입증하였고, 현 사회는 지속 가능한 외식 산업의 안정화 정책이 수립되는 것이 이제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 연구가 좀 향후 기초 자료로서 활용되어서 더 나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맞춰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외부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영진 박사님, 그 다음에 이동건 박사님 순으로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진 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네. 발표 잘 들었고요. 되게 재미있는 발표였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으로 이런 상권에 관한 상점의 그런 생존이나 그런 생존율, 폐업률 이런 생장 기간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이 저희 서울에서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기에 적합한 적정한 연구인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이 좀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질문과 코멘트가 약간 좀 섞여 있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쭉 말씀을 드릴게요. 중간 끝나면 이제 좀 몇 개 얘기를 해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데이터 부분에서 좀 그 부분이 시간이 좀 많이 없으셔서 좀 설명을 많이 못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이제 원래 이제 어떤 데이터를 좀 사용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 서울연구원에서도 이제 음식업, 음식 숙박업,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매달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제 음식업이 이제 사실 더 물론 당연히 쫓길 수는 있지만 이제 음식과 숙박업으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셔서 그런 데이터를 또 구했는지, 그리고 이게 연간 단위의 데이터인지 월간 단위의 데이터인지 분기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데이터가 지금 시간 단위가 어떤 건지가 좀 중요한 게 이제 폐업률이라는 것이 또, 폐업률이라는 것이 이따 뭐 얘기 잠깐 하겠지만, 대출 상환이 뭐 유예 그런 금융 정책에 따라서 이제 많이 바뀌기 때문에 또 오히려 폐업을 못하는 상점이 더 위험한데, 이제 그러니까 대출 상환을 다 이제 완료를 해야지 폐업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상점들은 폐업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폐업률이 오히려 이제 증가하는 것들이 이제 저해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좀 추가적인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나 그리고 이런 금융 상환 유예 정책들을 이런 것들과의 또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라도 좀 논문에서는 하시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희 서울에서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폐업률, 개업률로 저희가 설명을 다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점의 그런 활성화나 이제 얼마나 죽어가는가, 낙후되는가 이런 게 폐업률이 좀 많이 조금 다르게 움직일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코로나가 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구는 이제 잘 되는 그런 음식업의 입지 특성을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변이라는 특정 공간의 이제 입지 특성을 보여준 연구인 것 같은데, 서울의 경우를 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부산에 이제 한정이 되는 걸 수도 있다고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이 연구는 2009년부터 쭉 보셨기 때문에 코로나는 어떤 특수한 상황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서울은 이번 코로나 때 중심지, 그러니까 종로구나 중구 같은 경우 상권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여기가 제일 많이 죽었고 오히려 이제 동네 상권, 서울에서 좀 입지가 좀 멀어진 대학가가 아닌 그런 동네 상권들이 오히려 타격을 좀 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수변 공간, 부산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상황인지가 좀 약간 관광지의 특성도 있고, 부산의 수변 공간 같은 경우는 관광지의 특성도 있을 것 같고, 물론 동시에 동네 상권같이 그런 특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그런 선행 연구들을 좀 넣어주면 이해하기가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변 공간 기준을 이제 해안선에서 1km로 이내를 선정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시사점에 500m 이내의 그런 해안 공간의 그런 상점들이 좀 더 이제 폐업률이 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500m 이내 안에서 이제 친수성이 있고 보행 근접한 그런 환경에 좀 더 상점이 상업활동 하기에 좋다고 좀 시사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500m라는 것이 저는 좀 더 부산의 어떤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더 500m 더 이렇게 100m, 200m 이런 식으로 좀 더 작은 공간을 좀 봐야 되는 게 이제 보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약간 의아점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건데 표에 그 신뢰 수준 표시하는 별표는 이렇게 그 코에피션트에다가 글이 쓰는 게 아닌가라는 그냥 간단한 거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영진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영진 박사님께서는 이제 데이터의 출처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심지의 그러니까 여부에 따라서 폐업률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제 도시 설계적 요인으로 수변 공간 500m라고 했는데 이게 500m 왜 굳이 500m인지 더 작은 그러니까 더 이제
그 작은 그 거리의 범주도 이렇게 하면 어떤지, 예, 그러니까 이제 500m의 기준에 대한 어떤 그 제한, 500m 제한에 대한 뭐 그런 이제 의견 제시인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제 나머지로는 그 도표와 관련된 이제 사항이었는데, 아까 그 우영진 박사님께서 그 출처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안에 있긴 하겠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겠어요? 손희진 씨.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선 데이터 출처에 관련돼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제 페이퍼 이제 변수 설정 뒤에 보시면은 좀 자세히 나와 있긴 한데 그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그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라는 곳에서 제가 이거 구독을 하였고요. 여기서는 폐업 하게 되는 그 모든 사업체 데이터들이 뭐 개업 시기부터 해서 뭐 좀 자세한 정보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단위 데이터인가요? 그게 조금 애매한 게 월 단위도 아니고 또 분기별도 아니고 조금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한 방에 이렇게 취합을 해서 올려주는 식이라 가지고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좀 그때그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달치를 한 방에 취합을 해서 이제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고 뭐 길어질 때는 또 6개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짧을 때는 또 한 2달 안에 또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그 데이터가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부연 설명으로도 좀 드렸지만 그 누락되거나 결측치가 또 생각보다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독하면은 더 나은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수변 공간 500m 이렇게 이내로 선정을 한 기준은 그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해수욕장이나 항만 같은 경우가 사실 해수욕장만 따져도 그 해안선 끝에서 보면은 그 모래사장이 한 100m씩, 200m씩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100m 단위로 잘라서 한번 해볼까 해서 그 GIS를 확인을 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m, 200m 이런 좀 작은 그런 거리 안에는 좀 많은 사업체들이 그렇게 걸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좀 최소 단위로 나누자 보니까 500m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바로 시간이 이제 축급하니까 이동관 박사님 코멘트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상인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된 연구이기도 하고, 또, 부산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그런 연구라 가지고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내주신 그 원고하고, 그 다음에 그 발표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과 또 코멘트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여기서는 해운대구 수변 공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목을 하셨는데, 내용을 보면은 수변 공간이 중점적으로 이제 해운대구에 있는 그 해안을 갖다가 중심으로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수변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런 그 바닷가 해안가뿐만이 아니라 강이라든지 특히 내륙 같은 곳에서는 바다가 없는 곳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을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호수라든지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는 그 해안선만을 포함해서 해가지고 그 분석을 하셨다는데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또 지도로도 보니까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는 그 해운 그 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닷가가 있지만 옆에 또 강이 있더라고요. 그 수영강이라고 해가지고 강도 쪽 있는데 그 강까지도 수변 공간에 포함해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는 약간도 좀 결과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그 수영 그 강을 갖다가 포함하지 않고 그 해운대에 있는 해안선만을 포함해서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만약에 그 해안선만을 포함해서 그렇게 분석을 하신다면은 제목 자체도 좀 해운대구 뭐 해안선을 중심으로 하든지
수변 공간에 대한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그 연구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접근성을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접근성이라는 그 음식점과 그 다음에 해안선과의 그 거리를 갖다가 얼만큼 가까운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존의 그 연구들이나 아니면 그 여기서 그 연구의 결과를 보면은 사실 그 이전의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볼 때는 뭐 해안과 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택 가격이 얼마큼 상승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반면에 이 연구에서의 접근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음식점과 그 해안선과의 그 거리가 얼만큼 되느냐 이런 거에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주택에서 해안선이 가까우면은 그 자기가 거주를 하면서 뭐 산보를 간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런 그 입지가 그러니까 접근성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과 해안선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움직이는 그 경로라든지 뭐 이동에 따라 가지고 접근성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소비자들이 사는 그 주거지라든지 어떤 지역에서 음식점과의 거리를 갖다가 접근성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의미가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좀 잘 정의를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에 있어가지고 500m하고 1km 이내로 해가지고 두 분류로 나눠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그 500m 사실은 그 다른 그 연구에서는 좀 많이 나오죠. 뭐 근린 지구라든지 아니면 접근성이 가지고 기존을 갖다가 뭐 사는 그 일반적으로 500m 이내에 사는 것 갖다가 이제 접근성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m하고 1km를 갖다가 기준으로 놔가지고 비교를 했지만 사실은 그 500m에서 또 1km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들, 그 음식점들을, 위치한 음식점들을 따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사실은 1km 이내라고 하는 것은 500m 사이에 있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좀, 500m에서 1km에 위치한, 그 사이에 위치한 음식점들의 그런 특성을 잘 반영을 못하는 것 같거든요. 한번 그 500m에서 1km 사이에 위치한 음식점들도 한번 따로 분류를 하셔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은 좀 재밌는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1에서 표 1을 갖다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사실은 표 1이 이 표 한 장에다 너무 많은 그 정보를 이렇게 많이 포함하시다 보니까 다양한 기준이 있고 다양한 그 베리어블이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좀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가 좀 이렇게 나눠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조금 더 그 리더의 입장에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갖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구조를 갖다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분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론을 쫙 보면은 이제 보행 접근성하고 역세권 이런 요인이 그 좀 그 음식점의 폐업을 갖다가 이제 좀 방지하는데 긍정적인 작용으로 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 결론 부분이 여기 나온 분석에서의 결론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잖아요. 그 사실은 그 지하철역의 그 위치가 음식점, 그러니까 해안선에서부터 더 멀어질수록 해안선이 위치인가요? 아니면 음식점에서의 위치인가요? 그 멀어질수록 이제 더 폐업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물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 가까이 위치를 하면은 폐업할 가능성이 더 낮다고는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그 역세권이나 그런 데에서 중점이 되는 것은 지하철역이라든지 버스 정류장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약간 또 결론을 갖다가 뭐 일반적으로는 뭐 보행성, 접근성, 역세권이 그 폐업을 방지하는 데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그거 갖다 반영하는 데는 그 분석의 그 결론을 반영하는 데는 약간 좀 이게 좀 더 수정돼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 좀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의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건 박사님께서는 그 수변 공간 그리고 이 접근성 이게 용어의 이제 정의라든지 활용 이 부분이 이제 그 발표하신 것과 좀 더 이제 명확하게 좀 말씀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조금 그 듣고자 했었습니다. 가령 이제 접근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변으로부터 접근성이 아니라 접근성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다른 쪽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제 저기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과 시사점의 일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그 논문이 이제 논문이 이제 그 명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완결성을 좀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추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범주 그 해안선으로부터 500m, 그다음에 1km 이렇게 범주를 했는데 범주를 이제 명확하게 또 하면 좀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의견을 주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이제 이 세션이 되게 잘 시간이 다 맞춰서 이제 된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일단은 이게 논문의 이제 시간적 범위가 코로나 이전까지였다라는 것 한번 다시 좀 상기시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폐업의 어떤 기준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몸으로 느끼는 거는 이제 이 그 음식점이 자가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소유해서 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월세를 내고 운영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폐업이 상당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게 OLS 방법인 것 같은데 그 설명력을 그 부분이 차지했다면 다른 변수도 이제 틀어질 가능성이 꽤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들어갔었으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데이터의 사용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용이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갔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하고요. 바로 하지요. 예, 바로 하지요. 네, 두 번째. 네, 바로 두 번째 그 논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도시 간 상호작용에 따른 중심성 영향 요인 분석인데요. 이제 중심성은 이제 도시의 수위, 그 다음에 지역의 거점을 확인할 때, 그리고 광역권을 설정할 때 이제 중요한 인자지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서도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이제 5개의 메가시티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심성 이제 파악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중심성의 영향 요인 분석을 이제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와 동일하게 제 15분, 총 15분인데 10분일 때, 그 다음에 13분일 때, 15분일 때 알람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대학생인 경우는, 대학원생 경우는 이제 발제를 할 때 이제 이렇게 노티스를 주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못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좀 저기 같습니다.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좀 이렇게 제 노티스를 주더라도 과감하게 조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정시우 씨가 발표를 하죠. 네. 그럼 정시우 씨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부탁합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국지역개발학회 충계학술대회에서 대학원 섹션 도시관리 부분으로 발표를 맡게 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의 정시우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도시 간 상호작용에 따른 중심성 영향 요인 분석을 한 연구입니다. 우선 본 PPT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배경입니다.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도시 성장 전략의 주안점도 도시의 독립적
성장 전략이 아닌 도시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 간 기능적 연계 차원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구와 고용의 분산화에 따라 교외 도시의 소화 규모가 성장하고 개별 중소도시의 부족한 인구 규모로는 충분한 수준의 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이 어려우므로 도시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느 도시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가가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기에 개별 도시는 앞다투어 경쟁력 있는 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중심성 변화를 지역 간 공동 특허, 인구 이동, 통근 네트워크 등을 주제로 분석하였으며 지역 수준에서 지역 간의 공간 구조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국내외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이론으로서 공간 구조를 분석한 연구들은 다양한 척도를 이용하여 도심, 부도심 식별 및 결절점 특징을 도출하는 데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서 이러한 연구들은 단지 도시권 내 교외 도시의 개별적인 검토를 하기에 개별 교외 도시 간의 상호 연관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해 사회 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대도시권의 중심성 변화를 분석하고 상호작용 지수와 산업 특성을 통해 중심성 변화에 대한 영향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의 네트워크 이론을 반영한 중심성 지수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후 상호작용 지수와 산업 특성 변수를 통해 대도시권 차원에서 특정 도시와의 연계로 지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인지 혹은 네트워크 이론에 따라 공간적인 접근성이 확보되는 조건 속에서 외부 경제에 의한 영향력 강화인지 영향 요인을 통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 간 네트워크와 산업 활동의 입지 변화가 도시 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으며 지역 간 상호작용 특성에 따른 거점 개발 및 지역별 산업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지역 전략 산업 수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론적 고찰입니다. 우선 이론적 고찰은 도시 간 상호작용과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다수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특정 도시와의 상호작용이 도시의 영향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상호작용 특성에 따라 영향 요인 분석이 필요함을 도출하였습니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중심성 연구에서는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수도권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대도시권 차원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개별 지역 간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중심성 연구가 진행될 필요함을 도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 간 상호 연관성을 적용하기 위해 통근 통행 OD를 이용하여 대도시권 차원의 사회 네트워크 분석에 위세 중심성을 활용한 도시 네트워크 중심성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의 범위입니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을 통해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공간적 범위는 도시의 기능적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전국 5개 대도시권을 제시한 김도영, 우명재 연구에서 반영하였으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대도시권으로 전국 100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지역 간 상호작용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하기에 서울 대도시권에 속한 인천, 경기 지역이 수직적인 관계로 서울특별시로의 연계성이 강하며 기존 네트워크 특성 분석에서 서울 대도시권을 특정 권역으로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기에 수도권을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권의 경우 하나의 권역으로 묶듯이 다수 연구에서 울산과 기능적으로 연계하는 경주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주를 부산, 울산권에 포함하였습니다. 연구의 흐름입니다. 본 연구는 지역 간 상호작용 특성에 따른 거점 개발 및 지역별 산업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지역 전략 산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우선 대구,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도시권의 네트워크 이론을 반영한
중심성 지수를 변화를 확인하고 이후 상호작용 지수와 산업 특성 변수를 통해 중심 도시와 교외 도시 차원에서 중심성 변화에 대한 영향 요인을 다중회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오형의 설정입니다. 오형 설정은 기존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상호작용 변수와 산업 특성, 네트워크 영향 변수, 물리적, 경제, 사회 변수를 차용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단일 시점에 2019년과 변화율을 두 모델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변수에 사용한 지수는 영향력이 많은 도시와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위세 중심성을 이용하여 중심성을 산출하였으며, 상호작용 지수는 중심 도시 대비 전체 도시와의 상호작용을 확인하며 출근, 업무, 귀가, 대중교통을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시 간 상호작용을 측정하여 중심성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내부 통행은 모두 0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대도시권 네트워크 중심 변화 및 산업 특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표 2는 상위 22의 고유 벡터 중심성 양을 표기하였습니다. 2010년의 경우와 2019년의 경우 모두 중심 도시로 여겨지는 광역시의 구를 위주로 여전히 높은 중심성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고유 벡터 중심성 변화에 있어서 대부분의 중심 도시의 중심성 수치가 순위와 상관없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위 22와 하위 22의 고유 벡터 중심성 변화율입니다. 표 4는 변화율에서 해당 기간의 중심성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반면 표 3은 상위 중심성 변화에서는 대도시권의 교외 도시 위주로 중심성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에서 교외 도시로 중심성 영향력이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고유 벡터 중심성 변화의 분포이고요. 표 5는 인구 변화율입니다. 그래서 2010년과 2019년의 인구 변화는 중심 도시 위주로 중심성의 쇠퇴를 경험한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중심 도시에서 고용 기회 이동으로 인해 인구 및 고용의 분화가 교외 도시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로 인한 교외 도시로의 통행량 유입이 중심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간 구조의 영향력 변화 요인을 단순히 순고용 증가만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가 개별 지역 간의 상호작용 및 산업 특성이 변화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특화 산업의 분포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제조 건설업의 경우 교외 도시 혹은 중심 도시 외곽에 특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파이어 산업의 경우 중심 도시 위주로 특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수 정보 통신업 역시 중심 도시를 위주로 분포하였고, 교육 복지업의 경우 뚜렷한 분포 경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수의 기초 통계량입니다. 앞서 고유 벡터 중심성 수치와 변화량 특화 산업을 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기초 통계량에서는 모델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어떤 변수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7입니다. 네트워크 중심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의 단일 연도에 대한 내용이고, 물리적 네트워크가 중심지와 연계될수록 중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중심성 영향력이 큰 중심 도시와 대중교통 연계는 공간적인
접근성 확보가 이루어지기에 중심성 영향력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10분 경과에 반면 중심 도시로의 출근과 업무는 유의하지 않는 결과가 확인하였으며, 한편 산업 특성 변수에 따른 중심성 변화는 파이어 산업과 교육복지업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보셨던 그림 2에서 확인했듯이 생산자 서비스인 파이어 산업이 특화되어 나타나는 곳은 기존 경쟁력이 있는 중심 도시이며, 또한 파이어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 흡입력이 뛰어나 인접한 주변 지역의 경제 활동 인구를 증가시켜 중심성 영향에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은 변화량에 대한 나중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이 역시 다수의 유의한 결과들을 볼 수 있었으며, 이는 중심 도시에서 해석 결과, 이는 중심 도시에 거주하며 교외 도시로의 업무 행위가 제조, 건설업 중심의 지역일수록 다른 지역에 비해 중심성 영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이후 집중적으로 공급된 비수도권 교외 도시의 일반 산업단지 개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분석의 결과를 종합한 결론입니다.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네트워크 이론에서 볼 때 지역 간 연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 강한 중심 도시의 특화 산업을 통해 지역 산업의 일정한 연계성을 가지고 기능적 분화해야 도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2010년과 2019년 모두 중심 도시를 위주로 중심성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점차 중심 도시의 영향력이 교외 도시에 위치한 제조업 고용의 기회를 경험하기 위해 교외 도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주거의 경우 중심 도시에 위치할수록 영향력이 상승하며 물리적 네트워크에 의한 공간적 인접성과 영향력이 강한 중심 지역과의 거리가 중요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산업 특성은 파이어 산업 특화에 따른 고용 흡입력을 통해 일정한 산업의 연계성을 가지는 기능적 분화가 중심성 영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순환적 누적적 인가성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인구 유입이 확보되면 순환적으로 지역이 성장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중심성의 영향력이 공간적인 접근성과 산업 특성에 따라 영향력 변화가 나타나므로, 이에 지역 간 상호작용 특성에 따른 거점 개발 및 지역 전략 산업이 수립될 필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성장 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의 특화 산업 전략과 고용 및 산업 융목학 산업 등은 도시의 상호작용과 산업 특성을 고려한다면 보다 큰 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인구 흐름뿐만 아니라 도시 간 산업, 자본, 인력, 정보 등에 대한 중심성 결정 요인을 보완한다면 도시 간 상호작용이 중심성 영향에 끼치는 요인을 면밀히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문헌이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2분 내였지만 이렇게 거의 끝나는 것 같아가지고 따로 이제 노티스를 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용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방법론의 어떤 특성상 이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이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 어떤 그 연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어떤 원리들, 이 도시들 간의 그런 상호작용 등의 그런 원리들에 대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좀 특히 이제 좀 남부 지방에서 어떻게 이제 그런 원리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 그러한 연구이다 보니 조금 저한테 조금 저는 이제 연구원의 정책을 하다 보니 조금 추상적인 좀 느낌이 좀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 재미있게 들었어요. 특히 이제 그 지역 거점 개발이라든가 혹은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큰
큰 이야기들을 이제 계량적인 방법을 통해서 한번 담론화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3가지 정도 한번 좀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한번 좀 적어봤었는데요. 네, 특정 도시와의 어떤 연계성들, 그리고 이제 지역의 어떤 영향력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2010년과 이제 2019년을 기준으로 이제 고유 벡터 중심성 지수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 대도시권의 그런 중심 지역들의 그 지수가 이제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다음 분석에서는 이제 대도시권 주변에 그런 대전 이남으로 있는 그런 대도시권 교외 도시들이 이제 중심성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게 2가지 이제 질문이 좀 약간 섞여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그 2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대도시권의 중심성 지수는 하락을 하고, 그리고 그 교외 도시들은 이제 중심성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이유들이 뭔지 좀 명확한 해석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아까 그 연구에서는 이제 하락했다, 증가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결론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결론들과 같은 유사하게 그런 것들이 남부 지역에서도 적용이 된다는 것도 물론 중요한 함의가 되겠지만, 그런 예를 들면 대도시권의 그런 교외 도시들이 교외 도시 중에 이제 아산시가 아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과 2019년 사이에 아산시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보면 이제 아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유입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대기업 산업이 결국 유입을 해야 이런 중심성도 이제 증가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입지 특성, 어떤 저희들이 이제 기업 입지를 얘기할 때 나오는 이야기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중심성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그냥 아산에 삼성전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산이 중심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중심성 지수를, 그런 중심성 분석을 이제 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더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추가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찬가지로 그 파이어 산업 얘기하셨는데, 파이어 산업이 결국 물론 유입적인 어떤 효과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왜냐면 그들이 파이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들이 점심을 먹더라도 훨씬 비싼 걸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5,000원짜리 먹는 게 아니라 15,000원짜리 먹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산업에 동일하게 점심을 월 20회를 먹지만 더 영향력이 큰 것인데, 파이어 산업도 결국에는 그런 경쟁력이 있던 어떤 특화 산업, 그 도시의 산업의 지원 서비스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파이어 산업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드렸던 의견과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산업들을 어떻게 유치하게 될 것인가. 하지만 이제 이 중심성 지수를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좀 다차원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실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고민들이 이제 이 논문 발표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이 논문을 보면서 박사님하고 비슷한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박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는 이게 해석이 주로 이제 좀 딱딱하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지역의 사례가 중심성이 높아졌다, 그 다음에 도시권에 낮아졌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 이유보다는 지역의 특징적인 이유를 좀 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이고, 그게 논문은 이제 우리가 이제 다 논문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원리를 밝혀내는 것도 있지만 사회에 주는 또 시사점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독립 변수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어떤 이렇게 함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것이 좀 더 보충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그 박사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자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자 했는데 좀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그 중심성 지수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중심성 지수는 총 통근 통행을 이용해서 산출하였습니다. 그 총 통근 통행은 귀가, 출근, 업무 등 이 모든 인간 정주 행위를 모두 더했을 때 그 총통근 통행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이동 행위를 그 O와 D, 그러니까 출발과 도착으로 나눠서 이렇게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주 행위가 늘어날 때 중심성 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논문 자체가 중심 도시와 혹은 교외 도시와 더 상호작용할수록 어느 도시와 상호작용을 할수록 더 중심성이 높아지는가 그런 영향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그 대도시 그 지역적인 특징을 더 내용을 담으면 더 그 좋은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약간 그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운 점이라 생각하고 정보나 산업이나 물리적으로 또 이동하는 그런 데이터도 사용하면 중심 지수를 더 이해하기 쉽게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동관 박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 중심적 지수를 사용해가지고 각 지역마다의 그런 그 특성을 반영하고 또 산업을 분석하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열심히 잘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보내주신 그 자료하고 그 발표하신 프레젠테이션을 좀 보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이 제외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긴 하겠지만 뭐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의 그 하이라키 상하 그런 위치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 좀 뺐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네트워크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아무래도 통근량이라든지 그런 것도 가장 많고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빼고 지금 지역만 한 거라 가지고 뭐 지역만 봐서의 뭐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각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뭐 산업 분석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유효하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가장 큰 소비처라든지 중요한 그런 것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포함해가지고 하셨으면은 좀 결과가 많이 바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중심성 지수를 이용을 하셨는데 이 중심성 지수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게 추정이 되거든요. 계산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OD 통행량을 이용해 가지고 한 그런 것이고 보통은 그렇지 않고 이 노드하고 링크를 사용해 가지고 어디가 얼마만큼 연결돼서 결절이 되어 있냐 그걸로 해 가지고 다양한 중심성 지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연결 중심성이나 근접 중심성이나 아니면 매개 중심성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이 어떤 지역과 바로 몇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냐 아니면 어떤 지역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 등등 이게 다 중심 지수마다 조금씩 나타내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는 그냥 아이젠 벡터 중심성만 써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중심성을 쓰면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 아이젠 벡터를 대표적으로 써서 중심적 지수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좀 다른 지수도 중심성 지수도 좀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종속 변수로 하신 다음에 모델을 돌리셨으면 다른 결과가 좀 이렇게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이전 문헌을 갖다 제시하셨는데 뭐 최근에 나온 거 뭐 그런 논문을 보면 네트워크 중심성 지표를 활용한 뭐 서울시 상습 침수 지역의
그 도로 네트워크 분석이라든지 그거는 그 전에 실대에 계셨던 그 송재민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연구인데 그런 것도 한번 추가하셔가지고 고려를 해보시면은 다양한 그 또 재미있는 결과를 가진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프레젠테이션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보내주신 자료에는 그 대도시의 경계를 정의하는 표가 거기에는 좀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포함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보면은 주위에 이제 경계선이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대도시권을 갖다 표시를 해놨는데 어떤 지역들이 어떻게 포함되는지 그런 그 정의를 좀 설명하는 표가 추가되면은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결과를 보시면은 그 모델 돌린 결과를 보시면은 교육복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그니피컨트가 0.1111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 유의하지 않다고 보는 게 나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유의하다고 표시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잘못 표시가 된 건지 아니면 수정이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한 게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기초통계랑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하고 맥스가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셔가지고 민하고 맥스의 그 위치를 갖다가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밌는 연구였고요. 예,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세만창 그 요새 한창 그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균형 발전 관련돼 가지고 한번 그 각 지역의 그 전국적인 산업의 분포라든지 어떤 것이 특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것도 참 재미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동관 박사님은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공간적 범위 설정이 중요한데 이렇게 수도권이 이제 제외된 그 타당한 뭐 사유라든지 요 논문에서 이제 이제 수도권이 제외되는 그 본인이 생각할 때 또 의미라든지 그거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중심성 지수는 이게 중심성 지수가 뭐 디그리 센트럴리티가 있고 비트윈니스도 있고 그다음에 클로즈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었는데 다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본인이 이렇게 한 가지로 한 것에 대한 이제 또 의미와 그 다음에 또 필요성 그 부분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또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헌 연구에 또 추가적인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유효성의 표시 중에 이제 우리가 0.11이 되면 되게 아깝잖아요. 이제 뭐 저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발표자의 또 생각이 좀 저도 듣고 싶으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기초 통계량을 쓸 때 어떤 타이포 이 부분이 조금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말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네.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코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연구를 진행할 때도 중심성 지수를 하나 아이젠 패턴만 사용하는 거 있어서 조금 이게 비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계 중심성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포함해서 비교하는 분석도 보완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수도권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도 이제 포함을 해서 더미를 이용한 수도권을 따로 구분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게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것도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나올 것 같아서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 유의 확률 같은 경우는 선행 연구에서 세 번째 자리까지 이제 반올림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를 봤어서 제가 그냥 0.111이라도 그냥 포함을 했던 것으로 했는데 이게 조금 다른 연구에서는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연구들이 있어서 이게 조금 리스크가 있는 걸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과 맥스의 위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영어랑 한국어랑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성을 해서
정확하게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혹시나 이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까지 들었는데요. 네, 다른 세션은 이제 시간 잘 맞추는지 이렇게 맞출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동관 박사님, 우영진 박사님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발표해 주시는 분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현재 11시 10분이고요. 우리가 12시까지 무난하게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발표 끝나고 나서 우영진 박사님하고 이동관 박사님은 요 화면에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입니다. 주택 구입 결정 요인 분석, 갭 투자를 중심으로라는 이제 제목의 발표인데요. 갭 투자는 주로 이제 부동산 상승기에 이제 유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주택 경기가 호황일 것 하고, 그 다음에 저금리의 기조가 있을 때 이제 갭 투자가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이제 갭 투자가 발생을 하면 이제 주로 그러니까 화랑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매매 가격 상승하고, 그 다음에 전세 시장이 이제 불안정하게 되는 굉장히 이제 그 큰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이제 내려갈 때도 문제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 그때는 이제 소위 깡통 전세가 발생을 하죠. 대단히 중요한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그 발표는 갭 투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갭 투자에 대한 그리고 갭 투자가 이제 주택 구입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 주택 구입 이 갭 투자를 중심으로 한 결정 요인을 이제 발표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이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분, 12분 정도에서 노티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논문 제출한 것과 분석 결과가 조금 달라서 참고차 이제 바뀐 분석 결과 이제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파일 공유는 조금 힘들까요? 혹시 여기 사무국 있나요? 그 권한 부여가 됐나요? 채팅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지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카톡을 보내주면 되지 않나요? 카톡으로 그러면 지금 보내겠습니다. 네. 이 발표 PPT랑 이제 똑같은 PDF이고요. 이제 발표 이제 기존의 이제 연구표랑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참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공유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화면 공유 잘 되는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그럼 발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 구입 결정 요인 분석, 갭 투자를 중심으로 발표를 맡게 된 강릉원주대학교 최인현입니다. 하명희 학생하고 같이 연구 진행했고 이성훈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를 완성하였습니다. 네, 목차이고 이제 서론, 선행 연구, 분석의 틀, 분석 결과 및 해석, 결론 순으로 발표가 진행됩니다. 네, 먼저 서론입니다. 최근 급격한 부동산 주택 가격 상승으로 정부가 다양한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쳤는데 이 주택 가격 급등 원인 중 하나로 갭 투자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규모 차익 규제, ATV, DTI, DSR 같은 것들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이 갭 투자 행위를 막기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펼쳤으나 이 갭 투자에 초점을 둔 연구는 기존까지 이제는 적었고, 그것도 지역별로 이 주택 가격 차이는 큰데 이 갭 투자를 그래서 지역별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기인 2017년부터 20년까지
갭 투자자가 일반 주택 소비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적 항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 국정감사 2022년 9월 20일 자료인데요. 이제 10대와 20대가 이렇게 갭 투자 비율도 높고 이런 식으로 계속 10대, 20대가 갭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조명하는 이제 뉴스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10대, 20대가 마치 갭 투자의 중심인 것처럼 조명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10대와 20대가 전체 이제 갭 투자 비중 중에 얼마나 차지하는가, 이제 얼마나 갭 투자를 많이 이제 영향을 시장에 미치는가를 또 추가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네, 이거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정부의 이 부동산 규제 정책이었는데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 LTV DTI 이런 금융 차입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LTV DTI 이 금융 차입 제약을 많이 걸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일반적인 갭 투자 정의는 이제 선행 연구에서나 아니면 정부 표현으로서 요약을 하자면 주택 가격 상승기에 주택을 거주할 목적 없이,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임차인의 전세금과 매매 가격의 차액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 조작적으로 갭 투자자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갭 투자의 개념은 위의 내용과 같으나 이제 분석에 사용한 주거 시대 조사에는 이 사람이 이제 갭 투자자인지 알 수 있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조작적으로 이 갭 투자자를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조명 형태상 차가에 거주를 하면서 주택 구입이 0보다 큰 가구의 경우 협의의 갭 투자자라고 보았고, 그리고 이 자가 거주자 중에 현재 거주하는 주택 가격보다 가구의 총 자산이 큰 경우를 다주택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이 사람들이 진짜 갭 투자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이제 충분히 개연적으로 이제 갭 투자자이다라는 것이 보이고, 데이터의 한계상 이런 식으로 갭 투자자를 조작적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본 연구의 초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주택 소비자와 이 갭 투자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었는데요. 기존 연구들은 점유 형태에 따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들이 많았고, 이제 구매 여부에 따른 특성도 최근에 조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 갭 투자의 행태가 이제 정확하게 어떤지를 분석한 연구는 없었는데, 저희 쪽에서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한 갭 투자자와 비슷한 개념인 유주택 임차인에 대한 연구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존의 유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에 한 대조군만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 유주택 임차인이 정확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다른 대조군들을 이제 해서 이 유주택 임차인, 즉 갭 투자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조군을 설정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점유 형태 관련 연구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특정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설정한 모형 2에 해당하는 것만 대조군을 삼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대조군을 다양하게 해서 모형을 설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노란색이 있던 게 이제 유주택 임차인에 대한 기존 연구인데, 저희는 다른 이제 대조군도 설정을 해서 유주택 임차인 그리고 갭 투자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이제 저희 연구 모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순인데요. 이 회색깔로 이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유주택 임차자, 그러니까 협의의 갭 투자자이고, 이제 모형 1 같은 경우에는 그 유주택 임차자를 이제 차가에 거주하면서 비구매자를 대조군으로 했고, 모형 2 같은 경우에는 유주택 임차자를 1가구 1주택자랑 대조를 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모형 3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인데요. 다주택자도 광의 저구의 개념으로는 갭 투자자로 보고 1가구 1주택자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비교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실태 조사 2017년부터 2020년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다수중 로징 모형은 이제 시도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이항 로진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추후에 이제 저희가 자산을 넣어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모형이 조금 불안정해지는 측면이 있어서 이항 로진 모형에다가 그 독립 변수로 지역을 더미화시켜서 넣어서 통제를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분석 결과 및 해석인데 이제 갭투 주택 가격 상승기에 갭 투자자, 다주택 소유자, 1가구 1주택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갭 투자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1가구 1주택자는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주택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지하고 2019년에 조금 증가하다가 20년에는 좀 많이 큰 폭으로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좀 지역별로도 분석을 해보면 지금 이 8개 도는 오히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고 있는데 경기도를 제외한 8개 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아마 금융차익 규제 대상에서 조금 제외되면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갭 투자자 비율이었고요. 협의의 갭 투자자 비율이었고요. 지금은 다주택자 비율입니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는 이 8개 도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표처럼 20년도에는 많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씩의 변동은 있지만 이 지역별로 좀 완전히 좀 구분되는 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초 통계 분석에 관한 기초 통계를 설명드릴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속 변수는 무주택자에 비해서 유주택자가 어떤지,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비해서 유주택 임차자가 어떤지,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비해서 다주택자가 어떤지를 종속 변수로 사용했고 독립 변수의 경우에는 선행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그 변수를 참고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모형 1의 분석 결과입니다. 모형 1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주택 임차인을 유주택 임차인과 비교한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더 갭 투자자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 같은 것은 무유미했고 고용이 더 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일수록 그리고 혼인을 하지 않았을수록 갭 투자자인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수도권에 사는 그리고 20대, 30대가 10대가 갭 투자를 더 많이 하는지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그 교우작용 변수를 넣어서 이렇게 갭 투자자가 20, 30대 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29세 이하가 유의하고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으나 교우작용 고려하면 29세 이하도 40대에 비해서는 투자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혼인한 30대의 경우에도 이제 교우작용을 고려하면 더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40대에 비해서 더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델 원C의 이 경우에도 개수값은 양수이지만 그래서 교우작용을 고려했을 때는 더 투자를 40대에 비해서 안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수도권에 사는 20대 그리고 혹은 30대들이 더 갭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맞으나 전체 비중으로 봤을 때 40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은 축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분석 결과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자산과 순자산을 넣어서 해서 이제 기존의 연구랑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10분 지났.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연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 이하에서만 유의하였고 좀 오히려 적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교육 수준과 고용 여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높을수록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항상소득 생활비는 이제 갭 투자자가 오히려 적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순자산은 갭 투자자가 적고 자산은 많다. 이거를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순자산이 많고 순자산이 적고 자산이 많다는 걸 보았을 때 부채가 꽤 있다라는 것을 좀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항상소득 생활비가 이제 오히려 적다라는 거는 이제 더 특히 유주택 임차자가 무주택자에 비해서 더 뭐 특별히 돈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특성에도 이러한 것은 좀 두드러지는데, 이 건축 연한 같은 경우는 이제 갭 투자자가 더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며 주거 면적도 더 작은 곳에 살고, 주택 유형 또한 아파트가 아닌 다른 주택 유형의 사랑률이 높았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봤을 때도 이제 더 뭐 특별히 부유하지 않다, 이 갭 투자자들이 특별히 더 부유하지 않다. 특히 투자 유형 같은 경우에 이 갭 투자 이게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갭 투자자가 더 유의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분석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모형 2인데요. 모형 2는 이제 1가구 1주택자에 비한 유주택 임차인의 특징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연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증가하면서 이제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 이 경우에도 지금 순자산과 자산을 확인했을 때 순자산 같은 경우가 이제 적게 나타났고 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냈을 때 부채가 많다라고 좀 유주택 임차인 부채가 많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 주택 특성 같은 경우에도 건축 연한, 주거 면적, 주택 유형을 확인해 봤을 때 1가구 1주택자에 비해서 더 작은 면적에 살며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고 그리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아닌 곳의 사용률이 높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특별히 이 유주택 임차인이 더 부유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었습니다. 투자 유형 또한 유의하지 않게 나왔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과연 투자 의향만 있는 것인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모형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주택자의 특징인데요. 이제 이 앞서 연구랑 앞서 모형 1, 모형 2와 달리, 그러니까 유주택 임차인과는 조금 달리 60대가 정점으로 이제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수도권에 사는 60대 이상이 더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같은 경우에도 순자산하고 자산을 비교했을 때 순자산이 갭 투자자가 적고 자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부채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설명 못 드리고 갔지만 2분 혼인 여부 같은,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혼인 여부 같은 경우에 이제 기혼자일수록 갭 투자자의 확률이 높았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건축 영향의 주거 면적 봤을 때 이제 더 오래되고 적은 집에 거주한다는 특성을 보았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이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주택 임차인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유주택 임차자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회색 깔로 색칠되어 있는 것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같은 경향성을 띠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이 경제적 특성을 다음으로 보았을 때 항상소득과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적거나 유의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유주택자가 이제 더 특별히 돈이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순자산과 자산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부채가 유주택자가 많다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택 특성을 보았을 때도 좀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이제 다주택자의 특징이고, 노란색 부분이 앞서 그 유주택자와 이제 동일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좀 다른 경향성을 가지는데요. 이제 좀 여기서 주의 깊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달랐던 부분은 혼인 여부가 기혼자일수록 갭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는 미혼자가 더 높았습니다. 유주택 임차자 경우. 근데 다주택자가 이 기혼자일수록 갭 투자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이제 아마도 추측하건대 이제 결혼을 할수록 금융 차입을 할 수 있는 이제 크기가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혼자일수록 이 다주택자가 될 확률이 높지 않았나라는 이제 추측을 해보았고, 이제 주택의 자본이득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정책적 함의가 있었는데, 이제 1가구 1주택자가 오히려 더 많은 자본이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1가구 1주택자가 이제 똘똘한 한 채 개념으로 더 투자를 잘하고 있고, 이도 어떻게 보면 순수 소비 수요가 아니라 투자 수요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희 이제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포커스를 네, 이제 한 곳에 이제 다주택자나 이제 갭 투자자를 잡는 데 이제 좀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분석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갭 투자자 중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주택 가구들과 이제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거를 투기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유주택 임차인 갭 투자 가구가 현재 이제 임차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분석한 결과 직장 문제나 더 나은 소비 공간을 이제 소비하기 위한 거를 확인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 수요를 이거를 정말 봐야 하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 시간 끝났습니다. 네. 네, 계속하세요. 네. 네,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유주택 임차인의 갭 투자는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 주택 가격에 대한 개인 차원의 위험을 막는 수단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주택 정책이 그래서 이 주택 정책의 방향을 새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바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진 박사님. 네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연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데이터도 굉장히 넣으신, 포함하셨던 변수들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던 흔적이 보이는 게 이제 그 갭 투자 자체를 그 샘플을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본연적으로 알고 있는 갭 투자의 의미로는 이제 정량적 분석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자기적 정의를 잘 하셔서 정의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셨다는데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좀 몇 가지 이제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첫 번째 모형에서 이제 두 번째 모형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항상 소득과 이제 생활비 그런 변수들이 예를 들면 이제 마이너스 그 값이 나왔고 이것으로 이제 이렇게 좀 부유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높다고 해서 갭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면서 이제 전반적인 많은 변수들을 사용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어떤 키가 될 수 있는 그런 파인딩, 변수가 과연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쭉 병렬식으로 해석을 쭉 하시면서도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실 때, 이 논문의 하이라이트 변수는 이거다라고 좀, 그런 변수들을 좀 이렇게 찾아낸다던가 아니면 어떤 해석적인 부분에서 좀 어떤 이론적 서포트를 하면서 그런 변수들을 얘기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형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 건축 연한, 주거 면적, 그리고 주거 위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해석을 하실 때 이제 그러니까 주택 그 환경 면에서 주거 환경 면에서 부유하지는 않는 사람들이 이제 갭 투자를 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1주택을 소유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니까 아파트가 아닌 어떠한 다른 유형의 주거나 혹은 이제 재개발이 물론 앞서 있으면은 이제 가격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이런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다른 대안들로 자산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자산 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런 레버리지를 사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까 두 번째 모형 자체에 있는 페이지에서 설명을 하지 않으셨고, 결론에서 이제 살짝 언급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갭 투자 자체에 대한 어떤, 자기적 해석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좀 의미를 좀 정리를 잘 하시는 것이 좀 논문의 중요한 그런 투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오히려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본소득 얘기도 하셨는데 자본이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고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코멘트 하고자 하는 거는 좀 기초 통계량이나 혹은 다른 논문들을 통해서 이 논문에서는 해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석을 추측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혹은 선행 연구들을 가지고 쭉 해석을 하셔야 돼서 되게 품이 많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야지 정말 이렇게 논리적인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이제 함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영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영진 박사님께서는 지금 이게 그 다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개인 수준의 변수들이 이제 상당히 많죠. 거기다가 이제
이제 대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되게 해석 첫 번째 이제 해석과 시사점 이게 상당히 정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사점도 잘 도출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하이라이트도 잘 잡아야 된다는 거기에 이제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관 박사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참 재밌는 논문인데요. 요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논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논문은 가장 주요한 기여도가 갭 투자의 그런 갭 투자자들의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할 것인가. 사실 이것만 잘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깊은 논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보내주신 자료하고 또 이제 발표를 바탕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좀 이 몇 가지 좀 제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28장이더라고요. 이 다른 자료에 비해서 양이 많긴 한데 예, 조금 앱스트랙트를 갖다가 약간 더 압축적으로 이렇게 좀 콘크리트하게 이렇게 쓸 필요가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이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다듬을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논문에서 주장을 할 때 인용 표시를 좀 하셨으면은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표현된 자료를 갖다가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출처가 됐는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포함하셔가지고 처음에 인트로덕션하고 뭐 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다 넣으셨으면은 한층 더 읽기가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문헌 정리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문헌을 갖다가 많이 조사를 하셨는데 그거 갖다가 좀 이렇게 요점을 갖다 정리를 해가지고 몇 개의 표를 갖다가 딱 하셨으면 물론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각 연구들의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어떻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하셔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쭉 보면은 모델을 갖다가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모델 수식에서 수식은 제시를 하셨는데 어떤 수식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이제 뭐 입실론이 무엇이고 뭐 A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좀 정의를 더 추가하셔가지고 모델을 이야기하는데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변수도 많이 사용하셨고 분석도 많이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제한된 자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택 구입자의 사회경제적인 그런 변수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치중해 있고 사실은 주택을 구입할 때 그런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좀 더 경제적이면서도 좀 실질적으로 주택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사실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LTV라든지 뭐 DTI든지 다양히 주택 구입 시에 그런 것들이 많이 고려가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갭 투자를 하신 분하고 갭 투자를 안 하신 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될 때 기혼이다, 미혼이다, 30대다, 40대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이걸 정책을 만들 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도움이 생각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연구 자체는 갭 투자자와 갭 투자자 아닌 사람들을 비교하고 갭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좀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발전을 시키셔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뭐 주택 가격이 올라서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투자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건지 닭이 먼저냐, 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의문도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해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네, 이동관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동관 박사님은 제 논문에서 이제 주로 이제 좀 더 서술에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표시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논문이 이제 릴리스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고요. 제가 저도 28페이지나 되는 논문 저도 이제 쭉 봐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는데 주거 실태 조사도 예전에 제가 이제 다뤘던 거고 그래가지고 주거 실태 조사를 한번 다시 봤어요. 그래서 네 이게 조작적 정의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이거는 이제 상태인데, 그러니까 갭 투자는 이게 행위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상태, 그러니까 이게 기술할 때 이제 갭 투자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주거 실태 조사의 상태인 거죠. 상태인 것을 어떤 행위에 이제 계속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게 보는 그러니까 보는 저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의문 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제 해석의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발표 고맙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이제 학부생이네요, 그렇죠? 네, 네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네네, 이번 세션은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박사님하고 우영진 박사님만 남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이렇게 접속하신 분은 이렇게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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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